자, 또 봅시다. 그럼 우리가 주택법에서 이제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에 대한 부분을 본다고 했어요. 이거 봅시다. 한 번 더 얘기합시다. 건축법에서는 건축의 허가를 받아요. 건축물 건축의 허가. 이걸 배우는 게 일반적인 건축법. 그 중에서 30채 이상의 주택의 단지를 짓는 주택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 토지. 이 주택 단지라는 걸 건설, 공급, 관리하는 게 바로 주택법의 기본적인 내용인 거죠. 그럼 이와 같은 주택 단지를 지을 때는 건축 허가 받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을 건설하게 되고, 그렇게 건설한 주택은 주택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공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택에 대한 종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봤었어요. 그럼 이제 아까 한 번 더 얘기하면 주택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었고, 그리고 그 중에 무엇은 공관이나 기숙사는 주택법상으로는 주택으로 안 본다는 점, 기숙사는 어디 준주택에 있다는 점, 5단옥이 준주택 이랬었죠. 그리고 주택을 자금에 의해서 우리가 분류해 보자면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국민주택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민영주택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다고 했고, 국민주택은 공적 자금이 들어갔으니까 거기에 대한 규모에 대해서도 규제를 가할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에 대한 건 뭐다? 85제곱미터 이하를 얘기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수도권이 아니고 도시가 아닌 읍면지역이면 최대 100까지 가능할 때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일반적인 론을 얘기했고요. 요번에 32회 때 오랜만에 또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주택을 목적에 의해서 분리하는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것으로 또 하나의 주택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과거의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목적은 어떤 목적에 만들어진 거냐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했다, 뭐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지면서, 뭐라고요? 300세대 미만으로 지면서 해당 내용 부분에 대해서 국민주택 규모로 짓는 것이고,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걸 뭐라 그래? 우리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해요. 제가 뭐 이거 나올 때마다 설명을 드립니다만, 사실은 뭐 전세금 1억, 2억 원 정도 모으는 것도 내가 혼자 벌어서 모은다 그러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전 국민의 절반 넘게가 1, 2억 원 정도도 안 되는 금액을 가지고 거주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시 지역의 서민들은 점점 거주할 데가 없어지는 거고, 이제 월세라고 하는 부분에 부담이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저렴한 비용으로도 주거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목적으로 도입한 주택이 바로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MB 정부 때 들어왔던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립니다만, 많이 짓게 하려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그 사업주체한테 분양가 제한 같은 것도 가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많이 짓게 하기 위해서 분양가 제한도 안 받고, 아까 봤던 뭐 주택도시기금 이런 거에서 뭐 2%도 안 되는 보통 3, 4% 할 때 저리로 꺼주기도 하고요. 집 많이 지으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300세대 미만으로 한다. 그리고 왜 300세대 미만으로 규제를 합니까? 물어보는데, 여러 가지 지원하기 위한 예산의 한계가 있으니까 300세대 미만으로 규제를 하고, 또 국민주택의 규모로 지어지는 것이며 도시지역에 지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 가지로 분리할 수 있는데,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그리고 원룸형 주택이라는 게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건 이제 원룸형 주택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렇게 원룸인 거예요. 원룸형 주택.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원룸형 주택이거든요. 그러면 원룸형 주택은 왜 원룸형이에요? 방이 원이니까 원룸. 그렇죠? 그래서 원룸형 주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선 욕실이나 보일러실을 제외하고는
이제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어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여러분, 욕실까지 아무리 원룸이라고 원룸으로 터버려 이거. 그럼 부끄러워서 아무것도 못하죠. 그리고 보일러실을 터버려? 그러면 자다가 돌아가셔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위험하죠. 그래서 욕실, 보일러실을 제외하고는 하나의 공간으로 하게 되고, 그리고 원룸형 주택은 규모 자체를 5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는 또 규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꽤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요즘에는 뭐 별로 안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부분의 기본적인 내용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가 사진 자료 또 몇 개 좀 보여드리면요. 일단 내용에서 보시면 우리가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본다 한다면요. 요즘에 이렇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크지 않고 적당한 규모로다가 이제 만드는 경우 등이 있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크진 않아 일단은요. 50제곱미터 이하 원룸형은 그거밖에 안 되니까. 물론 단지형 연립일 수도 있고 단지형 다세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리고 해당 내용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이제 원룸형 주택이라는 게 있는데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 원룸형 주택은 50제곱미터 이하의 규제를 하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아무리 원룸형이어도 욕실 그리고 보일러실을 제외하고는 하나의 공간. 욕실, 보일러실까지 뭐하죠? 하나의 공간으로 터버리게 되면은 부끄러워. 샤워도 못 하죠. 화장실도 못 가죠. 이거 트면 뭐하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죠. 어려워요. 그래서 욕실, 보일러실을 제외하고는 하나의 공간, 원룸형 주택. 그리고 원룸형은 50 이하의 좀 더 특별한 면적 규제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뭐가 된다 여기? 이렇게 창문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당 내용에서 구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련된 부분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주택을 얘기하는 것이고 300세대 미만이고 국민주택 규모로서 도시지역에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그리고 원룸형 주택이 있고 원룸형 주택은 욕실, 보일러실을 제외하고는 하나의 공간으로 그리고 원룸형은 50 이하의 좀 더 특별한 규모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얘기할 게 뭐 목적 분류로 뭐 세대를 구분한 공동주택 같은 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도 있는데 이건 2월 달 가서 얘기합시다. 기본적인 정의만 좀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 얘기들. 그러면 내용에서 보시면 다음과 같이 내용을 보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택법에 나오는 용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온다 이제 리모델링과 관련된 부분이 보이게 됩니다. 뭐 말해 리모델링 시작 리모델링입니다. 지금 뭐 퇴근하시고 또 앉아 있으셔가지고 졸리우신가 본데 또 그죠? 기운 내시고요. 조금씩만 기운 내세요. 그렇죠? 우리가 정규 수업하고 달리 2시간 동안 좀 짧으니까 그렇죠? 초집중해가지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없는 시간에 학습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봐보세요. 그러면 리모델링 봅시다. 우리가 사실은 주택법에서 리모델링이라는 거를 따로 규제한다라고 하고 이 주택법에서 리모델링이라는 부분을 따로 규제하게 된 사실 원인이 뭐냐면요. 리모델링이라는 거에 대한 특히나 여기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보통 규제를 하고 있는데 노후화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한 대수선이라든가 증축하는 행위 노후화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한 대수선이라든가 증축하는 행위 이걸 뭐라 한다 우리가 리모델링이라고 해요. 물론 정비법상 재건축을 하면은 간단하겠지만 재건축을 할 만큼은 위험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대수선하고 증축하면서 어느 정도 고쳐 쓰고 하는 게 더 낫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공동주택은 보시는 바와 같이 101호가 있고 500여호가 있으며 호별로 다 구분 소유가 인정되어지는 구분 건물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뭐가 된다? 전체가 하나의 건물이잖아,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101호 아저씨만 찬성한다고 전체를 리모델링 할 수는 없단 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심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싸우다가 진행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법에서의 리모델링은 공동주택만큼은 노후화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수선 내지 증축하는 걸 따로 규제해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주택법의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러면 대수선이 이루어지는 건 뭐가 된다?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된 걸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증축은 15년 이상 됐을 때 증축을 수반한 리모델링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비법에서 왜 재건축은 30년 정도 이상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그렇죠? 근데 이거는 15년 이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증축이 이루어지는 리모델링이 이루어지면 건물이 무너지는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증축형 리모델링은 안전진단이라는 거를 신청하게 하는 조문이 나오게 됩니다. 안전진단 조문을 딱 보는 순간 뭐가 기억나죠? 정비법의 재건축 안전진단이 떠오르는군요. 그렇죠? 공법 전체에서 안전진단을 언급하고 있는 곳은 두 군데예요. 정비법의 재건축 안전진단, 주택법의 증축형 리모델링에 대한 안전진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진단해봤더니 A, B, C, D, E 중에서 D등급, E등급 나와가지고 막 위험하다면 그건 재건축으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C등급이 나오면 애매모호하니까 정밀하게 할 필요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B등급이 나온다면 이거는 뭐다? 리모델링으로 가야 돼요. 고친다고 한다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해당 내용 부분에 대해서 증축형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 신청을 해주게 되고, 만약에 재건축이 필요할 정도로 D등급, E등급이 나와서 위험하다면 증축형 리모델링을 허가할 수는 없겠죠. 정비법의 재건축으로 가야 할 일인 거니까 그거는요. 그래서 그 부분들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리모델링이 이루어지는 경우일 때 가장 처음에 공부하는 경우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시작.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이라는 거를 허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게 그 전까지에는 전혀 허용되지 않는 거였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이제 MB 정부 지나가고 하면서 스물스물 하나씩 인정한 건데, 왜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을 처음에는 못하게 했냐면, 위로 올리면은 하늘이 뚫려 있으니까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무거워지면 건물이 무너져요. 기둥이 버틸 수 있는 무게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을 허용할 때에는 아무리 많이 돼도 3계층까지만 가능한 거고, 3계층이 안 되는 거는 그 넘게는 못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이면 뭐가 되죠? 3계층까지. 14층 이하 공동주택이면 2계층까지만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을 허용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의문사항이 뭐다? 아니 쌤, 14층 이하면 더 낮아서 위에 공간이 더 많은데 왜 수직 증축은 덜 합니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유는 14층 이하인 공동주택은 애초에 지을 때부터 기둥이 얇아요. 15층 이상 짓는 주택보다. 그래서 애초에 기둥이 얇기 때문에 14층 이하인 건 수직 증축을 2계층까지밖에 허용할 수 없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이 31의 문제가 나왔고,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 우리 리모델링은 공동주택의 노후화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한 대수선이라든가 증축하는 걸 얘기하고, 증축은 15년 이상 됐을 때 얘기하며, 그래서 안전진단을 신청하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수직 증축하는 리모델링을 한다면 15층 이상인 공동주택일 땐 3계층까지, 14층 이하일 땐 2계층까지 우리가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을 허용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나중에 2월 달에 또 얘기 드릴 때는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도 2월 달 가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은 곧 놔두세요. 곧 놔두고 기본적인 의의하고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만 좀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여러분 그래요. 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이 이루어지는 단지들이요, 사실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현재 실제 되고 있는 게 40여 개 단지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 리모델링이라는 게 재건축의 규제가 없고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거의 회자되지 않아요. 그러다 요즘처럼 재건축이 통제가 많고 잘 안 이루어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리모델링 쪽이 약간 좀 빛을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기다리기 힘들어서 리모델링 할까? 이런 단지들이 왕왕 나오긴 하죠. 근데 또 앞으로 또 정책 바뀌고 이러면 또 다시 리모델링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을 잘 지켜보고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 재건축의 대체제 같은 느낌? 그렇게 느낌으로 봐도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건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은 그런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어 정의와 관련된 부분들의 내용을 봤고요. 그럼 이제 넘겨보시면 주택의 건설 파트라고 하는 부분에 사업의 주체부터 이제 본론으로 가봅시다. 됐죠? 일로 와봅시다. 그럼 봐요. 한 번 더 이 부분의 목차를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럼 봐요. 주택법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와 같은 30채 이상의 주택의 단지를 건설하는 것을 배우고 건설된 주택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걸 배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건설 파트와 관련된 건설이 이루어질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 건설이 이루어집니까? 라고 한다면 사업의 주체가 누군지 먼저 아셔야 돼요. 건설해야 되니까. 사업 주체가 무엇으로? 주택의 자금으로. 그렇죠? 자금으로 사업이라는 거를 시행하자. 그러면 사업 주체가 주택 자금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게 건설 파트의 주요한 목차인 것이고 사업 시행을 위해서 뭐하죠? 만드는 게 바로 사업계획 승인인 거죠. 사업계획을 만들어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건설 파트를 공부할 때 사업의 주체가 주택 자금으로 사업을 시행한다라고 하는 이 세 번째 패턴을 보게 되는 거고 여기는 건초가 맞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을 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을 지었다면 주택법에 여러 가지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 정도 이해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업주체 봅시다. 여기 와보세요. 그런데 내용들을 보자 그러면 첫 번째 사업주체와 관련된 것들 내용들 정리해 봅시다. 그리고 여기 제목이 아까 어떤 분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제목이 여러분 교재에는 사업주체 등이라고 돼 있죠? 사업주체 등. 그렇죠. 같은 소리예요. 주택의 건설이라고 살짝 부기해도 되고요. 그래서 주택 건설 부분에 사업주체 등에 대한 부분을 보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재에는 사업주체 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옆에다가 주택의 건설 살짝 써놓든가. 그렇죠? 안 써도 되고. 그러면 주택의 건설 파트 중에서 사업주체 등에 대한 걸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첫 번째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이런 식으로 사업주체가 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고 사업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뭐라 한다 우리가? 등록사업자. 이렇게 얘기하죠. 등록사업자 시작. 등록사업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해당 내용에서 등록사업자와 관련된 게 누구냐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주변에 우리 뭐야 그러죠? 현대건설이니 무슨 뭐 대우건설이니 삼성건설이니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 일반적인 건설업자들이 사실은 등록사업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연간으로 봤을 때 주택이든 대지든 연간으로 봤을 때 단독은 20호, 공동주택은 20세대, 그 다음에 대지면 1만 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하는 대지 조성사업을 하고 이와 같은 주택 사업을 한다면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고 사업을 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렇게 등록하고 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우리는 사업주체로서 등록사업자라고 하는 거고요.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무슨 연간 고작 20채밖에 안 짓겠습니까? 수천 수만 채를 짓지. 그러니까 당연히 최소한 연간으로 20호, 20세대 이상, 대지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을 하려는 자가 있다면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고 사업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연간 20채 정도의 집을 짓는 자, 이런 자 보고 등록을 하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몇 채 안 줘도 등록을 하는 얘기거든. 그래서 조그만 집 장사까지도 정부에서 규제하겠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거는 절대로 시장군수 구청장에게의 등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해하면 좋으냐면 서울에도 현대아파트가 있고 부산에도 있고 어디 제주에도 있거든요. 전국구로 통제하는구나. 그러니까 국장에게 등록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 한번 나왔던 게 뭐였어요? 여기 20호, 20세대 기역 이렇게 하고 1만, 2은 이래가지고 다음은
등록사업자 등록 기준이다. 그 등록 기준에 빵꾸를 메꾸시오. 답이 그때 20 그리고 1만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죠? 이러면 등록하고 사업을 하라 이 얘기입니다. 단선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러면 이런 자가 일반적인 건설자로 사업주체가 되어지는데 하나 재밌는 건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 등이 있다는 거죠. 그 등록하지 않고 사업하는 걸 뭐라 하냐면 우리가 비등록 사업자란 말을 쓰게 돼요. 뭐라고요? 비등록 사업자. 그러면 누가 등록하지 않았는데도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거죠. 공공의 사업자이면 굳이 등록하지 않아도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라고 하는 공공의 4인방이 있어요. 이게 요번에 31회 때도 문제가 나왔었는데 주의할 건 이런 공공의 자가 있다면 굳이 등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규제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럼 물어보죠. 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가 되고자 한다. 그럼 연간 20채 이상을 진다면 등록해야 한다? X. 공공이니까.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죠? 주택법은 공공만 이뻐한다. 뭐라고요? 주택법은 공공만 이뻐한다. 하지만 건축법은 공장만 이뻐했었지. 빠라빠빠 건축법은 공장만 이뻐해. 공장 빠라빠빠 빠빠. 주택법은 뭐를? 공공만 좋아해. 해. 건축법은 공장만 이뻐하지만 주택법은 공공만 이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외워요. 주택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이런 공공의 자가 나오면 여러 가지 주택법의 의무를 배제시켜주는 특례 조항이 많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물어보는 게 굉장히 은근히 많습니다. 이런 공공의 4인방은 등록하지 않고도 사업할 수 있죠. 이따 보면 뭐 입주자 모집 승인도 안 받죠.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 대지의 소유권이 없어도 관계없죠. 여러 가지에 대한 특례 부분을 많이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법은 공공의 4인방만 좋아해. 그리고 공익법인과 관련된 부분으로서 뭐 시행령에 보면 뭐 열 몇 개씩 있는데 뭐 한국 사랑의 집짓기 운동본부 등 이런 식으로 공익법인 등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업 지원을 위해서 등록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합니다. 그렇죠? 그 얘기. 근데 요 비등록 나올 때 가장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줘야 할 게 이거예요. 민간 사업자이지만 민간임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않고 하는 경우 등이 있다. 뭐라고요? 민간임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않고 한다. 써봐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반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보통 알고 있는 뭐 삼성건설, 현대건설 이런 것들, 이런 자들은 계속 반복하여 계속 죽을 때까지 회사 없어질 때까지는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따 봅니다만 주택조합이 있어요. 조합원들한테 집 져주면 그걸로 끝. 다시 할 필요가 없죠. 또 우리 직원들한테 집 지어주고 나면 고용자는 그걸로 끝. 또다시 집을 짓지 않아요. 그러면 반복적으로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있는데 주택조합이나 고용자에게 굳이 해당 내용 부분에 대해서 등록을 시킬 이유는 없다는 얘기죠. 왜? 반복적 사업하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그 주택조합과 고용자가 등록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뭐 현대건설이나 무슨 뭐 서희건설이나 이런 데들과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그런 경우에만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지 공동으로 안 하고 단독으로 막 조합이나 고용자가 사업을 진행한다고 한다면 그럴 땐 등록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본다면 이미 등록된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할 때만큼은 등록하지 않게 해준다는 말은 뭐냐면 간접적으로 규제는 가하겠다는 얘기야. 그렇죠? 이미 등록된 현대건설, 서해건설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만큼이라면 등록하지 않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간접적인 규제는 가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사업 주체에 대한 부분에
등록 사업자냐 비등록 사업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많이 물어보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좀 정리해서 이 부분 확인해 줘야 됩니다. 특히 민간인데도 주택조합이나 고용자는 반복적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등록금을 부여하진 않겠다. 하지만 그것도 공동으로 사업을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등록사업자와 하는 경우일 때 그때만 얘기하는 거지 무조건 등록을 안 하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우리는 조합이라는 거에 대한 관심이 많다. 그놈의 조합. 그럼 봐요. 그 조합에 대한 부분은 따로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따로 제가 언급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뭐다? 주택 조합과 관련된 부분을 정리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럼 봐보세요. 이 주택조합은 요번에 우리 31회 때도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문제가 기출되어지는 부분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주택조합은 그리고 여기 써있듯이 지역주택조합하고 직장주택조합, 마지막에 리모델링 조합까지 세 가지의 조합이 있어요. 보통 외울 때 지직리, 시실리 아니에요, 지직리예요 이러면서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조합이라고 하는 주택조합이 세 가지가 사실 있어요. 근데 이걸 볼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 여기서 문제가 안 나오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꼭 봐줘야 되는데 왼쪽에 보듯이 비등록 사업자 중에서 주택조합에 대한 부분을 좀 봐보자는 거예요. 봐봐요. 의의부터 좀 간단히 봐볼게요. 그러면 지역주택조합의 의미 좀 봐봅시다. 요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조합을 우리는 특히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만들 땐 이걸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해요. 그럼 봐봐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까지를 하나의 거주지역으로 봐요. 서울, 경기, 인천. 시작. 서울, 경기, 인천을 뭐다? 하나의 거주지역으로 봅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나 충남하고 세종시를 하나의 거주지역으로 봐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요, 전 국민이 5천만 정도인데 서울하고 인천, 경기 여기에 거의 절반 가까이 살아요. 그러다 보니 서울, 인천, 경기에 거주하는 자들은 같은 지역 거주라고 해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 공급받기 위해서 지역조합이라는 걸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굉장히 지역적인 거주권이 넓어진 거죠. 옛날에는요, 광명시에 있는 지역조합은 광명시에만 거주해야지 조합원 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서울, 경기, 인천으로 거주 지역이 상당히 넓어진 거죠. 왜? 민간 건설 부분을 좀 많이 할 수 있게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그 거주 지역 요건을 완화시켜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뭔지 좀 얘기해 줄게요. 그러면 만약에 해당 내용 부분에 봐봐. 만약에 지역조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합을 만드는데 이러한 동네가 있어요. 이게 어디였냐면 서울이고요. 그 다음에 인천, 그 다음에 경기. 이런 여러 동네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있는 거주하는 주민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거주하는 주민분들이 주로 뭐냐?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들이세요. 무주택자. 또 있어봤자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하나여 소유한 세대주인 분들이 계세요. 어쨌건 기본 패턴은 뭐다? 무주택자인 거예요. 뭐 안 적어도 돼요. 오른쪽 페이지 있으니까. 그럼 봐요. 이런 무주택자들이 중심으로 우리도 좀 새 집을 공급받고 싶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 분양하는 집들을 돈 주고 제대로 살려면 여러분 서울에 봐봐요. 주변에 33평인데 10억 안 되는 집이 있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너무 비싸서 이런 저소득 주민분들은 집을 공급 분양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무주택자들 위주로 모여서 우리가 집을 직접 지으면 한마디로 주택건설 대지에 대한 부분에 사용권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의 부분에 소유권을 확보해서
현대건설이나 서희건설이나 이런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가지고 주택을 지은 다음에 그 주택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공급을 받는다면 좀 더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만드는 조합이 바로 지역주택 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가지 주의할 건 이걸 꼭 말씀드리면 정비법에 나오는 재개발, 재건축의 조합하고 또 항상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뭐죠? 거기 조합원들이 다 소유자예요. 토지 건물의 소유자. 그래가지고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해 소유자가 자기의 지분을 내고 사업을 한 다음에 종전권 부시고 사업 후에 집을 받을 때 추가 분담금을 내서 새 집을 얻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다? 소유자가 자기 지분을 내고 하는 거야. 재개발, 재건축은. 근데 이건 뭐야? 그게 아니야.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공동 구매하는 형식으로 토지를 사용권을 확보하고 소유권을 확보해가지고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집을 져서 우선 공급받고자 하는 게 이 지역주택조합의 의미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유자들, 그 동네 토지를 소유한 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야 하는 조합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얘네들을 많이 지원해 줬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문제는 이런 지역주택조합으로 돈 모아서 토지 사유권 확보하고 소유권 확보해가지고 집을 져서 우선 공급해서 빨랑빨랑 진행만 된다면 이것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제도예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소유권 확보를 나중에 결국은 해줘야 되는데 이 대지의 소유권 확보가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돈이 없기도 하고 등등등 해서 확보가 안 되고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등이 있어요. 그러면 돈은 조합원들이 조합원 가입할 때 돈 냈죠? 계약금 냈죠? 중도금 냈죠? 이러면서 계속 들어가는데 사업은 지연되고 사무실 유지 관리하다 보니까 비용은 들어가고 결국은 토지도 사는 것도 없는데 조합원들이 낸 돈 다 쓰고 없는 이상한 상태가 벌어져요.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지역조합을 만들고 지작년 통계를 보니까 사업을 완성해 입주한 단지가 30%밖에 안 된대요. 그러다 보니 무주택 서민이 좀 더 고통을 받는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을 개정할 필요가 생겼어요. 그래서 올해 7월 달 말이니까 이런 부분에 이런 무주택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재개발, 재건축처럼 소유자가 자기 지분을 내서 사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무주택자라거나 85 이하 한 채 가진 자들이 모여가지고 해당 토지를 주택 지을 만한 땅을 구해가지고 사용권, 소유권 확보해가지고 등록사업자 공동사업을 해가지고 사업계획 승인 받고 집 져서 얘들이 우선 공급받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무주택자들 중심으로 아파트를 공동구매하는구나 이런 취지에 대한 내용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다만 그런 조합이 같은 직장에 같은 지역 거주가 아니라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이면 그건 뭐가 되어지는 거고 직장주택조합이 되어지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거는 지역주택조합, 이건 직장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 두 조합에 대한 부분은 리모델링 조합과 달리 약간 좀 성격이 비슷해요. 같은 지역 거주하는 자들이 같은 직장 근무하는 자들이 모여서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은 처음이라 너무 어려운 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런 다음에 밑에 보면 리모델링 조합 보일 거예요. 이 리모델링 조합에 대한 부분은 포인트,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누구? 소유자.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을 리모델링 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위에 지역 직장 조합과는 달리 이건 소유자가 만드는 조합이네. 그래서 우리가 해당 내용 봤을 때 하나의 공동주택 단지에 여러 개의 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공동주택의 소유자들이 모여서 해당 내용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 만드는 조합이 리모델링 조합인 거니까 위에 지역 직장 조합처럼 새로 대지를 확보해야 한다 이런 것에 궁금하거나 염려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소유자가 만드는 조합, 위에랑은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재밌는 게요. 원래 리모델링은 입주자나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리모델링을 진행할 때는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해요. 관련 법에 의해서. 근데 우리가 그 소유자들 전원 동의를 받아 리모델링을 어떻게 합니까? 못하지. 그래서 리모델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조합을 만들어서 리모델링을 진행하게 되는데 뭐 뒤에 가면 나오지만 조합을 만들어 리모델링 할 때는 각각의 동마다 과반수에 대한 동의하고 그 다음에 전체 뭐가 된다? 쓰지 말아요. 전체 3분의 2 이상 동의만 얻어오면 리모델링 조합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합을 만들어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게 좀 더 용이하죠. 그렇죠. 그래서 리모델링 조합은 위에 있는 해당 지역 직장 조합처럼 무주택 서민이 아니라 이건 리모델링은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만드는 조합이구나라는 게 좀 다른 거예요, 성격이. 그렇죠, 여러분? 그럼 당연히 뭐가 된다? 당연히 리모델링 조합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아까 여기 지역 직장처럼 대지의 사용권이나 소유권이나 이런 거를 확보해 와라. 얘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이미 있는 거니까.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차이점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오른쪽은 나중에 하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러면 페이지 87페이지에서 탈퇴 구성 동의요건 등이 있는데 뭐 여기에 대한 부분을 내용을 볼 땐 일단 구성과 동의요건, 자격요건 요걸 좀 봐줘야 됩니다. 그럼 봐요. 지역하고 직장조합에 대한 부분은 어쨌건 뭐라고 했어요? 요 주택건설에 대한 부분의 대지를 확보해 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집을 지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의 구성과 조합 만들기 위한 요건과 그에 대한 조합원의 자격 기준 이제 이런 게 이제 언급이 되어지거든요. 그럼 일단 봐봐요. 자격 기준 먼저 본다면 그럼 지역이나 직장 조합의 조합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조합 설립의 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나와 있죠. 무주택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돼요. 얘들이 무주택자. 그렇죠? 그리고 또는 85 이하 주택 한 채 한해서 소유한 세대주인자이면 지역 직장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역조합원이면 당해 지역에 원칙적으로 6개월 이상은 거주해 줘야 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렇죠? 그 얘기들. 그러면 이와 같은 무주택자들이 이제 모여서 요 대지에 대한 사용권과 그 다음에 소유권을 확보해 가지고 조합을 만들게 되는데 원래 과거에는 뭐였다고요? 과거에는 80% 이상에 대한 부분의 사용권만 확보하면 설립할 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내줬었어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는 결론적으로는 주택건설 대지를 사야 되거든요. 사야 돼요, 이 조합원들이. 근데 문제는 문제는 나중에 소유권을 확보하는 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사업이 자꾸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조합원들의 피를 뽑아먹는 그런 사업으로 전락을 해버려요.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자, 올해 7월 말일 날 그러면 조합의 설립의 인가를 내줄 때부터 80% 이상의 사용권 확보에다가 어차피 대지에 소유권이 있어야 되니까 15% 이상의 소유권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조합을 설립하게 해주자라고 개정을 하게 돼요. 원래 나중에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만 가서 소유권이 있으면 되는 거였는데 조합을 애초에 만들 때부터 15% 이상의 소유권 확보도 동시 만족을 하도록 강화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 조합 만들 때부터 안정적 사업을 가려면 15% 이상의 소유권은 함께 가지고 있어야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7월 23일 날 조합 설립의 인가 설립 요건 관련된 요건이 80% 이상 토지 사용권만이 아니라 15% 이상 소유권 확보도 미리 해야지만 인가를 내주겠다 했더니 7월 23일 이후로 지역조합 실적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쉽지 않으니까. 하지만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조합의 인가를 내줄 때부터 80% 이상 사용권만이 아니라 15% 이상의 소유권도 같이 확보해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우리
31회 때 나왔어야 했는데 안 나왔거든. 32회 완전 보증수표 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조합 설립의 인갈래죠. 지역과 직장 조합이라고 한다면. 그쵸? 그리고 그랬을 때 결국은 이 땅을 사야 되니까 그러면 조합원의 구성은 어떻게 하겠냐? 왼쪽에 구성 설립 인가일로부터 사용검사 시까지 뭐라고요? 설립 인가일로부터 사용검사 시까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얼마? 50% 이상으로서 20명 이상은 돼야지만이 우리가 지역 직장조합을 구성할 수 있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봐요. 건설 예정 세대수가 100세대였어요. 그러면 건설 예정 세대의 50% 이상이니까 100세대 중 50%, 50세대겠죠. 그러면서 20명 이상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한다. 뭐가 된다? 적어도 50명 이상은 돼야지만이 해당의 지역이나 지역 직장 조합을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뭐라고요? 사용 검사 시까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으로서 뭐하죠? 2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라고 얘기해서 적어도 절반 이상은 돼야 되는 거야. 건설 예정 세대수에. 그러면서 20명 이상이라는 요건이 동시에 만족이 되어져야 하겠죠.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뭐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한다고 해놓고 파토가 나서 이에 대한 부분에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봐요. 만약에 100세대를 짓는데 그냥 20명으로 했어. 근데 20명 가지고 모아가지고 조합 만들었어. 그리고 뭐하죠? 뭐 등등 조합원 모집해가지고 돈 모았어. 그리고 수백억 만들어서 중국으로 도망가. 알고 봤더니 사기꾼이었어. 이러면 조합을 만들기 쉬워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이 되면서 동시에 20명 이상이 되어져야지만이 우리가 해당 내용의 조합을 구성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야지 여러 가지 사고가 안 생기고 도망간 놈이 안 생기고 이걸 이용해서 사기 쳐먹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요거 20명 나오니까 하나 기억나는 게 있죠? 우리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조합을 공부할 땐 도시개발법의 조합은 7명 이상이 모였고 그 다음에 정비조합에 대한 부분에서는 추진위원회 만들 때 5명 이상이 모였잖아요. 기억나시죠? 또 기억 안 나요? 하지만 지금은 뭐가 되어지겠죠? 주택조합에 대한 지역 직장조합의 구성원 수는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되면서 적어도 20명 이상은 돼야 되겠다. 그래야지만이 땅을 살 돈을 충분히 모을 수 있거든요. 어차피 땅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냥 20명 가지고는 이 땅을 살 수가 없으니까 건설 예정 세대의 50% 이상 되면서 20명 이상이 됐을 때 그럼 만약에 100세대였다면 적어도 50명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지만 땅 살 만한 돈을 충분히 모을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죠. 충분히 아니어도 어느 정도. 그래서 그 내용들 비교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단 부분에 뭘 보면 리모델링 조합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리모델링은 뭐다? 소유자가 리모델링은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처럼 땅을 뭐 사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땅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리모델링과 관련된 부분은 절대 뭐가 없다? 구성원 수에 대한 규제는 가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라고요? 리모델링은 구성원의 제한은 가하지 않아요. 왜? 위에 있는 지역 직장조합처럼 토지를 뭐 새로 사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주택법의 리모델링 조합은 리모델링의 구성원 수의 규제는 따로 가하지 않고 하지만 조합을 설립할 때에는 소유자들이 하는 거니까 동의는 미리미리 받아와야 되거든. 동의는. 그래서 전체를 만약에 리모델링 한다면 각 동의 과반수 각각 동마다 더하기 쓰고 더하기 전체 얼마?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오면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내주겠다. 그리고 그 동만 리모델링 한다면 그 동의 3분의 2 이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오면 조합의 설립인가를 내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해하지 말 건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요건 등이 있는데 지역 직장조합이면은 어차피 토지에 대한 사용권과 소유권 확보가 필요한 것이고 리모델링은 소유자들이 리모델링 하기 위한 거라 이와 같은 단순한 동의만 받아오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이게 이제 해당 부분의 주택조합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30일에 물어봤던 부분은 뭐 예외적인 요 부분을 물어봤었는데 이건 좀 어려우니까 2월 달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페이지 88페이지에서 임원의 결격 사유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총의 의견 사항에 대한 부분 2월에 차차 얘기하고요. 조합의 해산 등과 관련된 부분도 사업이 많이 지연되어지면 조합을 해산시킨다는 근거를 마련해서 뭐 무분별하게 계속 조합원들에게 사업도 안 될 건데 뭐하죠? 돈만 뺏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산을 시키도록 하는 규정이 생겼어요. 사실 그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조합원들이 뭐 규약에 따라 가지고 나 사업도 안 되는데 돈 주셔 나갈랍니다 이제 해야 나 조합원 안 할랍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조합에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 나가면 정말 사업 무산돼. 그럼 낸 돈 돌려 못 받아. 이런 식으로 강박을 해요. 그래가지고 못 나오고 나오지도 못하고 있기도 뭐하고 이래가지고 정말 더 많은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업이 지연되는 단지인 경우일 때 대리조세 요건 확보가 안 돼가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런 거를 고통을 끌어주려면 일정 기간 내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조합을 해산한다든가 이런 규정을 둘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작년도 올해 7월 달에 들어왔는데 아직 문제가 안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오늘은 말씀 안 드리지만 32회 때에 꼭 나올 거고 제가 2월 달에 가서 이 내용 등을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그래요. 11, 12월 수업 들으면서 왜 나중에 얘기한다고 자꾸 얘기하세요? 물어보는데 우리는 이거 한 바퀴 돌리고 시험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1년 동안 11, 12, 1, 2, 3, 4, 5, 6, 와죠? 이런 식으로 7, 8, 90 반복해서 열 몇 번을 보는 거야. 수업 듣고 복습하고. 그러면서 한 번 굴리고 눈사람처럼 또 한 번 굴리고 계속 반복해 굴려가면서 우리 시험 보기 위한 적정한 양을 공부해 가는 거지 한 번에 두 달 내에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러면 머리에 한 개도 안 들어와요. 그렇죠? 1년이라는 긴 숨을 쉬는 거니까 지금은 설명드리는 것만 거기 타임에 맞춰가지고 습득하셔야 돼요. 무조건 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리고 오늘도 설명드린 것만 내용을 아시면 돼요. 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나중에 1, 2월 달, 3, 4월 달, 5, 6월 달 되면서 차차 설명드릴 겁니다. 이게 모셔서 우리가 사업 주체에 대한 부분은 내용을 봤고요. 그러면 좀 쉬었다가 주택의 자금 관련된 것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